여러분 안녕. 오늘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어서 명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해볼게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 조건은 어려워요. 매번 수업 시작할 때마다 어렵다고 하는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관련된 기본 수학적 지식을 알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들, 수학적 기본 지식들을 좀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바로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뭐 정석에도 사람과 동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면 동물이다. 사람이면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람이면 동물이에요. 사람은 동물 맞아요. 자,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추가적인 조건을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그런데 동물이면 사람이다. 이건 어때요? 동물이면 사람이다. 동물이면 전부 다 사람이에요? 개, 소, 말, 고양이, 원숭이 뭐 전부 다 될 수 있잖아요. 동물은.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해서 모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다가는 추가적으로 뭐 사람은 뭐 언어가 있는 동물이고 뭐 사회적인 동물이고 뭐 생각하는 동물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만족해야지만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필요해.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재미없는 수학적인 얘기, 중2 때 했던 수학 도형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어때요?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 맞죠? 맞아요.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 맞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죠. 충분한 조건. 그런데 거꾸로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에요? 아니죠. 왜요? 평행사변형은 전부 다 정사각형이 될 수 없어요. 평행사변형 안에는 정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평행사변형 자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꼭 정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행사변형은 추가적인 조건이 더 들어가야지만 정사각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조건. 얘가 이해가 되려면 더 많이 필요해. 뭔가 조건이, 추가적인 조건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원래 사람과 동물을 보면 동물이 이렇게 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함 관계. 우리가 원래 이게 참일 때 이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참이면 이 뒤에 있는 결론이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됐잖아요. 진리집합에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여기도 정사각형과 평행사변형 보면 이런 포함 관계가 되잖아요. 그쵸? 진리집합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하냐면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참이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기다가 두 개의 화살표를 했어요. 두 개의 화살표. 맞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뭐예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하나만 더 쓰고 이제 Q는 이게 참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잔인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에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보면 너무 유치하지만 이게 창이라고 생각하셔서 Q가 창을 찔리고 있어요. 창이 찔리면 뭐가 나요? P가 나요, P가.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찔리면 필요 조건. 그리고 P는 Q를 충분히 찔러야, P가 나오려면 어떻게 찔러야 돼요? 충분히 찔러야 돼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굉장히 유치하지만 유치한 게 때로는 더 많이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제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나오게끔 충분히 찌른 거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P가 나니까, 찔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항상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나타낼 때에는 기준이 있어요. 주어가 누군지 따져요. 주어가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니가 아니라 주어가 누구니? 자, 이 말을 이렇게 써놓으면 참 좋은데 어떤 선생님들이, 약간 괴팍한 선생님들이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은 또 앞에 써 있는 게 Q니까 Q부터 시작하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 좀 유념하셔서 Q이기 위한 P는 써 있어도 P가 주어구나.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이기 위한 P도 충분 조건, P이기 위한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합한 거. 우리가 P이면 Q이다. 이게 성립해요. 근데 이쪽도 성립한대, 이쪽도. Q이면 P이다도 성립한대요. 이럴 땐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거를 알면 돼요? 이런 포함 관계를 알면 돼요. 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안다면 우리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하나 배웠던 게 뭐예요? 그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그쵸?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P이면 R이다. 이렇게 나타냈던 3단 논법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P면 Q이다, Q면 R이다, P면 R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P도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충분과 필요의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포함 관계를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게 참인 그런 화살표 모양을 나타내서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단원이긴 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서 여기서 지난번에 좀 이 앞에서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끝까지 쭉 더 이어서 갈 거예요. 다음 단원까지, 명제의 끝 단원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알죠? 우리가 이게 되면 이 라지 P와 라지 Q, 진리집합이 있을 때 포함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라지 P와 라지 Q, 진리집합 사이에 서로 같게 되는 경우겠죠. 그쵸?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 이 개념은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그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좀 글씨가 크긴 하지만 크니까 뭐 더 보기 좋죠. 보시면 자, 여기처럼 P는 Q에게 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옆에다가 표현을 해요. 이렇게 기호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히 찔렀어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은 찔린 거예요. P가 나니까. 그래서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찔렸어요.
그 다음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찔렸어요. S가.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S도 찔렸어요. Q한테 이렇게 찔렸어요.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3단 논법 생각하면서 3단 논법에서 거꾸로 이 밑에부터 보면 돼요. Q이면 S, S이면 R, R이면 Q. 얘네들이 모두 지금 Q이면 S, S이면 R이면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우리가 Q이면 R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Q이면 R이다. 근데 여기 R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Q이면 R이다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모두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얘기예요. R이면 Q이고 Q이면 S이고 S이면 R이고 이게 모두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찌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R이면 Q, Q면 S, S면 R 이게 모두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죠.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면 Q니까 이 덩어리에게 P가 지금 이렇게 P면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1번부터 보죠. 자, 기억.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죠? 충분히 찌르고 있어요. 자, R은 P이기 위한. 자, R과 P. R은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네요. R이 찔리고 있어요. 그러면 필요 조건. P가 나니까. 자, Q는 S이기 위한. 자, Q와 S는 한 덩어리.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모두 다 맞네요. 5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3단 논법과 함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화살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말하는 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충분과 필요는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학적인 기본 개념들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전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지 개념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또 이 선생은 맨날 어렵다는 얘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봅시다.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자, 1번부터 봐요. 자, P는 X, Y는 0이래요. 1번. P는 X, Y는 0. X, Y는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 X는 0이거나 또는 Y는 0. 이건 너무나 많이 했던 얘기죠. X는 0이거나 Y는 0. 자, 두 번째, Q를 보세요. Q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두 번째가 아니죠. 여기 Q. Q는 X, Y, Z가 0이래요. X, Y, Z가 0이라는 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거나 또는 Z가 0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0이거나 Y가 0이거나 Z가 0이면 돼요. 그러면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고 Z가 0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봤을 때 범위는 누가 더 큰 거예요? 범위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이 범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P이면 Q에다가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참이 되는 거니까.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충분히 찔렀으니까. 그렇죠?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아듣죠? 자, 2번. 2번은 X 플러스 Y와 XY가 실수래요. 자, X 플러스 Y 그리고 XY가 모두 실수예요. 실수. 자,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고 여기 Q를 보면 X, Y 모두 얘네들이 실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어려워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2개 그어보고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면 돼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하면 X, Y가 실수라면 둘이 더한 것도 실수, 곱한 것도 실수. 맞죠? 여긴 맞아요. 동그라미. 맞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더한 것이 실수, 곱한 것이 실수면 둘 다 실수일까? 이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 우리가 실수보다 좀 더 큰 범위는 뭐였어요? 수의 범위, 수의 체계에서. 복소수였어, 복소수.
복소수 중에서 혹시 더한 것과 곱한 것이 실수인데 둘 다 실수가 아닐 때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보다 더 큰 범위의 숫자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 수 중에 제일 유명한, 복소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i잖아요, i. 그러니까 x가 만약 i이고 y가 마이너스 i이면 어떻게 돼요? 둘이 더하면 0, 실수네. 둘이 곱하면 1, 실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더한 거와 곱한 것이 실수지만 x, y는 실수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이걸 뭐라고요? 반예. 반대되는 예. 성립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i랑 마이너스 i는 이거를 만족했지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x.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화살표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안 되고 이쪽만 되는 거니까. 그럼 P는 Q이기 함. 무슨 조건? 당연히 P가 나니까 P를 조건. P가 나고 있어요. 찔렸으니까. 너무 유치하지만 그렇게 기억 좀 하세요. 자, 3번. 이것도 어려워요. 집합에도 어려워요. 집합의 포함관계를 어려워한다고요. 보세요. 자, 이것도 내가 강조를 했던 건데 집합할 때 자, A와 B 교집합 C 사실 교집합이니까 이건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도 하고 같은 이 연산일 땐 괄호가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괄호를 좀 하고 합시다. 자, 이게 A래요. 내가 강조한 이야기인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두 개를 교집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교집합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작은 놈? 작은 놈이라고 했는데 작은 놈이다. A랑 B 교집합 C가 있을 때 둘의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온다는 것은 A가 B 교집합 C 안에 들어가 있다. 부분집합이 된다. 포함관계 기억나요? 그래서 B 교집합 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 그냥 대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근데 B 교집합 C 안에 A가 들어있다고. 여기 A가 이렇게 A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B 교집합 C 안에 A가 들어있다. 작은 놈이니까 작은 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Q. 자, Q는 A 합집합과 B 합집합 C를 했는데 얘가 B 합집합 C가 됐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랑 보면 합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다시 나왔다. 자, 합집합할 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큰 놈이 나온다. 큰 놈. 큰 놈이 나온다는 것은 이 A가 B 합집합 C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A가 B 합집합 C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B가 여기 이렇게 있고 C가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A가 어디에 있다는 소리예요? A가 여기 있어도 되고 이렇게 A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있어도 돼요. B 합집합 C 안에 A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요. A는. 이해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A가. 이렇게 좀 그림이 지저분하지만 A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이게 바로 이 Q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아까 위에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를 표현해보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성립하니 안 하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애는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있죠.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교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으면 이 합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합집합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꼭 그 교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가 돼요? 아니죠.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합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다면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 B와 C의 교집합 안에 A가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되죠. 화살표가 이쪽만 될 거니까. 그럼 얘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필요와 충분에 대한 조건의 개념은 쉬운데 이런 걸 나타내는 걸 굉장히 애들이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본인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개념들에 대한 문제들 꼭 많이 풀어보시면서 각각의 이럴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럴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세 번째도 한번 봅시다. 세 번째도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포함관계, 그 부등식에서 이걸 마치 이제 수직선으로 보통 나타내는데 부등식에서 포함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따져보면 돼요.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어이구. 자, 이번에도 P는 Q에 대한 어떤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결국엔 뭐예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차 부등식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자, 1번. 자,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우리가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였어요? 사이에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게 P예요, P. 그럼 Q도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2, 4, 8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다들 알고 있죠? 2차 부등식 잘 해놨죠? 자, 그럼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봐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2는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죠? 자, 그럼 2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면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Q가 P를 포함하고 있죠. 이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포함관계 이렇게 된다고요. 포함관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끝에다가 화살표를 붙여보면 아, P가 Q를 찌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구나.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지우고 해볼게요. 자, 두 번째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들이니까 x, x-4 0보다 작다. 그럼 x는 0부터 4까지. 오케이,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1, 3 여기에 마이너스 그럼 x는 1부터 3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수직선에 안 나타내도 알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0부터 4까지 좀 크게 하고 1부터 3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P가 Q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고요. 화살표는 어디다가? 이쪽에다가. 그럼 P가 찔리고 있어요. 찔리면 뭐가 나와요? P가 나와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한 인수분해가 잘 되고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포함 관계를 통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아, 이제 문제는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 증명 단원인데 명제 증명 단원은 좀 이 개념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명제를 증명한다. 우리가 명제를 증명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제 정의, 용어의 뜻, 그 다음에 증명 정리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에 대한 걸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자,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나오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그거를 정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 정삼각형 하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삼각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해요. 정의는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뭘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따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증명인데 그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증명과 정리라는 것은 뭐냐? 정리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성질 같은 거를. 그럼 새로운 성질을 만들면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이 한 변의 제곱과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의 두 변의 합은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으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다 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겠죠. 그럴 때 그거를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증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게 참임을 보이는 것을 증명이라고 한다고 보면 되죠. 정리는 뭐라고요? 정의가 아닌 새로운 성질들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정리라고 해요.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처럼 우리가 여기 보면 증명된 참임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하는데 정리들은 다 뭐가 필요하다? 증명이 필요하다.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명은 이미 알고 있는 참임 명제나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증명이고 증명이 된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정리.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수학은 어찌 보면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수학과를 갔을 때에도 깜짝 놀랐어요. 모든 걸 다 증명만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 풀러 갔는데 나는 문제만 푸는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수학을 생각하고 문제 푸는 줄 알았더니 이 증명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논리적인 학문이라고. 그래서 엄청 적응 못했었는데 어쨌든 증명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명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고 직접 증명보다는 우리가 이제 간접 증명을 여기서는 많이 써요. 직접 증명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보시면 여기에 귀류법,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는데 이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대우라는 것은 대우법이라고도 해요. 대우법. 우리 대우가 뭐였어요? 대우 기억나죠?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대우가 not Q이면 not P다였어요. 바로 옆에 써 있어요,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면 이게 원래 직접 증명이죠.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이게 증명하기 쉽지 않으면 not Q이면 not P다를 증명하면 된다. 이게 바로 대우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 힘들면 우리가 이거에 반대되는 not Q이면 not P, 반대가 아니죠. 대우가 되는 not Q이면 not P다를 증명해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귀류법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해볼 거예요. 자,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직접 증명이 어려우면 우리가 명제의 결론을 여기부터예요. 자,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후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이는 증명 방법이 바로 귀류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원래 P이면 Q였어요. P이면 Q이다. 근데 얘를 이제 결론을 부정한 거예요. 결론을 부정. 그러면 원래는 not Q이면 그럼 당연히 위 옆에 보이는 것처럼 대우니까 not P가 나와야 되는데 not Q이면 이라고 썼으니까 P가 그냥 여기다 P라고 쓰면 뭐가 되겠어요? 모순이 생기겠죠. 이게 not P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not Q이면 P다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고요. 모순. 그렇죠? 그냥 모순이 생기는 것을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이면 이게 증명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not Q이면 not P가 나와야 되는데 not Q이면 P라고 했으니까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모순이 생기면 이 원래 명제가 참이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류법은 우리가 지금 직접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어떤 것을 귀류법으로 증명하는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대우법과 귀류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증명을 여러 번 따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바로 정지 누르고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다시 똑같이 한번 따라서 써보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증명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수학 문제들은 이렇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n제곱이 짝수면 당연히 n은 짝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증명하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운 과정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고 쭉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증명하라고 하면 그걸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이다. 바로 직접 증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거를 간접 증명, 대우법이나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우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는 대전제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정 n제곱이 짝수이다. 결론 n은 짝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대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렇게 얘를 증명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자, 그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홀수니까 n을 이렇게 나타내 봐요. 2k-1이라고 나타내요. k는 자연수. 자, 이렇게 n을 2k-1이라고 쓰는 거예요. k가 자연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n제곱을 한번 나타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거라고 하면 자, n제곱은 2k-1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해 보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짝수냐 홀수냐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2로 묶어보면 돼요. 얘를 2로 묶어보면 2로 이렇게 묶으면 2k제곱 마이너스 2k 하고 1은 안 묶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로 묶인 수예요? 2로 묶이지 않는 수예요? 2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요? 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는 거 증명했어요. 증명이 됐죠.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이기 때문에 증명이 됐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느냐? 마지막으로 대우명제가 참임으로 주어진 명제, 원래 명제, 원명제 또는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쓰면 증명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증명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대우법,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귀류법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보기 문제예요. 귀류법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정말 유명한 문제예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이걸 증명하기 전에 유리수가 뭐죠?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였어요. A분의 B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A, B는 서로소인 정수, A분의 B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걸 증명해 본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유리수라면. 그쵸?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한다. 루트 2가 유리수라면 루트 2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루트 2를 이렇게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A, B는 서로소인 정수. 그렇죠? A, B는 서로소인 정수예요. 유리수면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래놓고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하면 증명은 뭐 글씨를 좀 많이 써야 돼요. 말을 많이 써야 돼요. 양변을 제곱하면 2는 B제곱분의 A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B제곱을 여기다가 곱하면
a제곱은 2b제곱이 돼요. 그쵸?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2 곱하기 어떤 꼴이다. 2 곱하기 어떤 꼴이라면 a제곱은 뭐인 거예요? 2의 배수인 거예요. 짝수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제곱은 여기다 써볼까요? a제곱은 2의 배수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a제곱이 2의 배수죠? 얘를 이렇게 쓸게요. a제곱은 2의 배수예요. 왜냐하면 a제곱은 2 곱하기 어떤 꼴이니까. 그래서 a제곱은 2의 배수. 하나만 더 이쪽에다 쓸게요. a제곱이 2의 배수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a도 2의 배수라는 걸 알아요. 왜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 보기 3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그쵸? 짝수라는 게 2의 배수잖아요.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이다. 아까 증명했어요. 대우법으로. 그러니까 a제곱이 짝수이면 a도 짝수라고요. 2의 배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a제곱이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인데 a가 2의 배수라면 a를 2k라고 쓸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2의 배수면 2 곱하기 어떤 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2k가 됐고, 그럼 a가 2k라면 우리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려고 해요. a제곱 자리에다가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보려고 해요. a는 2k를 대입해요. 대입하면 4k제곱이 2k를 제곱하니까 4k제곱이 2b제곱이 나오고, 그렇죠? 그럼 이 약분했더니 b제곱이 뭐가 나와요? 2k제곱이 나와요. b제곱이 2k제곱? b제곱도 2 곱하기 어떤 꼴이네요. 그러면 b제곱은 뭐예요? 2의 배수예요. 왜? b제곱은 2 곱하기 어떤 꼴이니까. 그럼 b제곱이 2의 배수면 또 여기서 뭐가 돼요? b도 2의 배수가 되죠. 왜? 아까 보기 3번에서 했던 거. 방금 전에 증명했던 거. b제곱이 2의 배수면 b도 2의 배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a도 2의 배수, b도 2의 배수. 그러면 둘은 뭐예요? 서로소가 아니에요. 둘 다 2로 나눠지는 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a, b는 서로소인 정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뭐가 돼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 a도 2의 배수, b도 2의 배수. 그러면 a, b가 서로소라는 거에 모순. 서로소는 서로 나눠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모순이 생김을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명제가 참이 된다고요. 지금 뭐 했으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쭉 이렇게 논리를 이어갔더니, 결론을 부정해서 논리를 쭉 이어서 가봤더니 모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근데 좀 어이없죠? 좀 처음 접하면 항상 다들 이상하다고 해요. 뭐 한 건지 모르겠고, 결론을 부정해서 논리에 모순이 생겨서 우리가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이 간접 증명은 처음 볼 때는 좀 어색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꼭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3 또는 루트 5가 유리수라면, 루트 3이 유리수라면, 그러니까 이게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을 때 증명하는 방법, 그거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뒤에 기본 문제에 우리가 23-2번 바로 뒷페이지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우리 문제 한 번 더. 자, 23-1번 문제 해봅시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자, 이렇게 보시면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다.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었어요. 그쵸? A가 0이고 B가 0이 되는 거 굉장히 여러 개 있었죠. 우리가 여기다가 A 플러스 BI가 0일 때도 얘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일 때도 우리가 둘 다 0이라고 했고, A 플러스 B 루트 M 이런 게 0일 때에도 이게 A가 0, B가 0이라고 했고, A 플러스 BK 항등식 만들었을 때도 이게 0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쵸? 증명을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0이면 이게 무조건 0이다 라고 그때는 외웠는데 이번에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증명은 좀 어려워요. 얘가 이거라고 해서 이건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거꾸로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쪽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럼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 뭐 한다고요? 간접 증명을 한다. 직접 증명이 어려우면 간접 증명을 한다. 그래서 간접 증명을 할 텐데 대우를 써보면 돼요. 대우를 쓴다. 그러면 여기에 얘가 가정, 얘가 결론 이렇게 되니까 대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써볼게요. 대우를. 자, A가 0이 아니고가 아니죠.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들 알죠? 부정을 하면 이고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은 이고. 자, 그래서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냐?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 이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닙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대우법이에요. 대우를 증명하는 거예요. 원래 명제가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대우의 명제를 증명한다.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A를 제곱한 건 무조건 0보다 커요. 원래 우리가 실수를 제곱하면 A 제곱,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 아니면 무조건 0보다 큰 거죠. 제곱하면 0보다 크다. 자, 여기도 B가 0이 아니니까 우리가 B제곱도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큰 거 둘이 더하는 거예요. 둘이 더하는 거.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얘가 비록 0이더라도 0보다 큰 거랑 0이랑 더하면 0보다 큰 거잖아요. 얘가 0이더라도 0이랑 0보다 큰 거 더하면 0보다 크단 말이에요. 둘 다 0보다 클 때에도 그거 더하면 0보다 크니까 이건 반드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거나 얘가 0이 아니면 둘이 제곱해서 더한 것도 0이 아니다라는 거 성립했어요. 0보다 크니까 0이 아니잖아요. 성립해요. 그럼 여기다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게 넘어가셔야 돼요. 자, 2번. 자, 2번도 자, A, B가 자연수일 때 여기는 그냥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은 뭐예요? A, B가 짝수. 결론은 A 또는 B가 짝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둘이 곱해서 짝수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당연한 얘기라고. 근데 이걸 증명하라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우를 써서 A 또는 B가 짝수이다. 그러면은 A도 B도 모두 홀수라는 소리죠. 그렇죠? A 또는 B가 짝수. 그러면 A와 B 모두 홀수다라는 소리예요. 자, A, B 모두 홀수이면 A, B 곱한 것이 A, B가 홀수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홀수랑 홀수 곱하면 홀수인 거. 그래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자, A를 우리가 2x-1이라고 쓰고 B를 2y-1이라고 쓰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2x-1, 2x-1을 쓸 수는 없고 A를 2x-1, B를 2y-1 그리고 여기 모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x, y는 자연수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 놓고 우리가 A, B를 곱해보는 거죠. A, B를 곱해봐요. A, B 곱했더니 2x-1과 2y-1을 곱하는 거고 곱하면 4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는 거라고 했어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려면 2로 묶어야 된다. 2로 묶읍시다. 묶으면요. 2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하고 1이 남았어요. 1이 남았어. 1이 남으면 뭐예요? 홀수. 안 남으면 짝수. 2의 배수가 되지 않아요. 얘는 홀수죠. 그래서 이게 성립해요. A도 B도 모두 홀수이면 A, B가 홀수이다. 홀수이었더니 곱한 것도 홀수다. 맞죠? 그럼 여기다 뭘 쓰라고요? 이거를 다시 쓰면 된다. 주어진 명제가 참임,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쓰면 돼요. 알겠죠? 자, 뭐 별 문제 없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바로 다음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제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했어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요. 그죠? 이거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제가 루트 2를 해드렸기 때문에 루트 2에서 뭐만 바꾸면 되냐? 거기 2의 배수로 써 있는 걸 3의 배수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 방금 전에 해줬던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에서 제곱했더니 2의 배수, 그러면 A도 2의 배수, 뭐 그럼 B의 제곱도 2의 배수, B도 2의 배수 나왔을 때 거기에서 전부 다 3의 배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꼭 연습하세요. 바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이건 알고 있대요. 그럴 때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요.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자, 이것도 귀류법으로 해볼 거예요. 귀류법.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라면으로 시작하는 거죠.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라면. 자,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라면, 발음이 좀 세네. 자, 2 플러스 루트 3을 아까처럼 B분의 A라고 나타낼 수 있죠. B분의 A. 자, 사실 이거 B분의 A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숫자로만 표현을 해도 돼요. 이 문제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B분의 A, 유리수는 B분의 A로 표현했으니까 얘를 그냥 B분의 A라고 나타내 볼게요. A, B는 서로소인 정수. 자, A, B 서로소인 정수. 그냥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해요. 그래서 양변을 2로 뺄 거예요. 양변에 2를 빼면 그러면 루트 3은 B분의 A 빼기 2가 돼요. 맞죠? 양변에 2를 빼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호는 성립해요. 0으로 나눌 때 빼고. 그죠? 자, 그러면 루트 3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좌변은 유리수가 아니에요. 유리수 아님. 자, 우변은 어때요? 우변은 원래 유리수, B분의 A 유리수였어요. B분의 A에다가 2 유리수예요.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니까 얘는 유리수. 그러면 유리수가 아닌 것과 유리수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죠. 같을 수가 없어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은데 여기 같다고 했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모순이 뭔지 알죠?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게 창모, 방패순, 세상에 어떤 것도 못 뚫는 게 없는 창모, 방패순, 세상에 어떤 것도 뚫지 못하게 만든 강력한 방패. 두 개를 파는 그 장사꾼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창과 방패, 모순. 거기서 나온 모순이지만 어쨌든 모순이 생겼어요. 모순이 생기면 뭐라고요? 그러면 이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된다. 결론을 부정해서 논리적으로 쭉 이어서 나가봤더니 모순이 생긴다.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 된다. 그래서 여기 원래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자, 우리가 대우법과 귀류법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접증명법. 직접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그 역은 아니에요. 어쨌든 대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간접증명법. 그럼 이번에는 직접 증명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부등식에서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빼본다.
빼보면 돼요. 자, 우리가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데, 자, 부등식에도요, 조건 부등식이 있고, 절대 부등식이 있어요. 뭔 말이냐? 그죠? 방정식도 한번 볼까요? 등식도? 자, 등식도 보면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인데 등식을 보면 얘는 항등식과 아이고 거꾸로 썼어요. 방정식을 먼저 좀 쓸게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데 자, 방정식은 뭐였어요? 미지수 x값, y값,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고 자, 항등식은 뭐였어요?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자, 일부러 이걸 써놓은 거예요. 왜? 여기를 좀 비교하라고, 비교해보라고, 비교. 자, 얘는 뭐가 돼요? 조건 부등식은 마찬가지.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을 푸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절대 부등식은 뭐냐?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 나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에요. 물론 오늘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절대 부등식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보겠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절대 부등식의 메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45페이지 보면 실수 두 개의 대소관계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라. 누가 더 큰지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빼보면 되겠죠. 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대소관계 파악하는 거. 첫 번째, 빼본다. 직접 빼본다. 자, A와 B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A에서 B를 빼보는 거예요. 뺐을 때 당연히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0이 되면 둘이 같은 거구나. 음수가 되면 A가 더 작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서 대소관계 둘의 크기를 비교해라. 그러면 빼보면 돼요. 빼보면. 근데 우리가 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거나 잘 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제곱해서 빼보는 거죠. 제곱해서. 근데 물론 이제 제곱해서 뺄 때는 두 개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제곱해서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A가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제곱에서 B제곱 뺐는데 양수다. 그러면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는 소리고 뺐는데 0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A랑 B가 모두 같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뺐는데 음수가 됐어요. 음수가 되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소리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대소관계를 이렇게 빼면 대부분 돼요. 그냥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언제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때. 자, 그런데 이걸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너무 커. 아니면 막 지수로 막 이루어져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방법은 나누어 본다. B분의 A로 이렇게 A 나누기 B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B분의 A가 0보다 클 때는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이때도 양수일 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2번과 3번은 양수일 때 한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B분의 A를 했는데 얘가 1보다 클 때가 있어요. 1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얘가 1이 될 때가 있어. 나눴는데 1이에요. 그러면 얘는 A가 B랑 같은 경우가 될 것이고 나눴는데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우리가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지수가 있을 때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2의 30제곱과 3의 20제곱. 누가 더 크니? 이거 많이 물어봐요. 2의 30제곱과 3의 20제곱. 누가 더 크니? 그러면 2를 30번 곱한 게 더 클까? 3을 20번 곱한 게 더 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어떻게 풀지 모르는 거죠. 나눠보자고. 나눠보면 3의 20제곱분의 2의 30제곱.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얘네들은 3의 제곱에 10제곱, 2의 세제곱에 10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10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3의 제곱 9분의 2의 세제곱 8의 10제곱 자 9분의 8의 10제곱 9분의 8을 10번 곱한다고 해도 얘는 1보다 작겠죠. 그쵸?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1보다 9분의 8을 계속 곱해가면 점점 더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누가 더 큰 거예요? 1보다 작으면 뒤에 게 더 큰 거니까. 분모에 있는 게 더 큰 거니까 얘가 더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수가 나왔을 때, 지수가 나왔을 때는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 라는 게 절대 부등식 또는 여기 이제 그냥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파악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절대 부등식 관련된 항상 어떤 i가 이거보다 크다는 거 증명하세요 라고 하면 이 과정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뺐을 때 0보다 큰지 크거나 같은지 뭐 작은지 이런 걸 나타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메인 테마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거 지우고 많이 나오는 절대 부등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직접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에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석에 네모 박스 기본 정석에 나와 있는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한번 봅시다. 절대 부등식의 메인 테마는 뭐라고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지금 1번은 그 기본 정석 1번에 나와 있는 게 a제곱 풀마 2ab 플러스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건 당연하다고요. 당연하다고. 왜요?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당연히 맞다고요. 맞죠? 되죠? 자, 그럼 이어서 여기에 조금 비슷한 이야기 해볼게요.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메인 테마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걸 가지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가 아니라 그냥 ab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자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봐요. 그럼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a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해서 내림차순 정리. 그 다음 절반의 제곱. 절반은 2분의 b니까 4분의 b제곱이 될 것이고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그러면 여기는 4분의 3 b제곱만 남겠죠. 이렇게 절반의 b제곱에서 또 4분의 b제곱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가 완전 제곱식이 된 거잖아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3 b제곱이 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얘는 완전 제곱식,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얘도 4분의 3이 곱해져 있긴 하지만 b제곱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더했으니까 이 둘이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절대 부등식이 된다고. 얘도 절대 부등식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은 아니었지만 제곱 플러스 제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때요? 이거 마이너스여도 괜찮죠.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서는 등호가 성립할 때, 즉 0이 될 때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들을 써주는 게 좋아요. 이 위에 있는 얘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 될 때는 당연히 a 플러스 b가 0일 때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A는 마이너스 B일 때 성립한다. 등호는 여기다가 이렇게 단 등호는 이렇게 글씨. 자, 단 등호는 A 플러스 B가 0, 즉 A가 마이너스 B일 때 성립. 위에 있는 거. 밑에는 어떻게 돼요? A 빼기 B가 0. 단 등호는 A 빼기 B가 0. 즉 이 말은 뭐예요? A가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것이 같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B랑 같고 이 B제곱이 0이어야 되니까 B가 0인 거예요. B가 0. 그러면 뭐도 0. B가 0이면 A도 0이잖아요. 그래서 단 등호는 A가 B가 모두 0일 때 성립한다 라고 쓰는 거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온 김에 그 아래 2번 한번 보세요. 2번도 정말 고1 때 많이 보던 식이죠. 어떤 식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또 하나의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뭐 떠올라야 돼요? 2분의 1 공식 떠올라야 돼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하지만 2분의 1 공식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이거 지금 다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2분의 1로 바꿔버릴 거예요. 2분의 1로 바꾸면 얘가 2a제곱, 2b제곱, 2c제곱, 2ab, 2bc, 2ca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a제곱 하나랑 여기 b제곱 하나랑 여기 2ab 묶어서 이렇게 제곱이 되고 여기 b제곱 하나 남은 거 c제곱, 2bc 해가지고 여기도 b-c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c제곱, a제곱, 2ca 해가지고 c-a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떤 거예요? 지금 위에 거를 이렇게 바꿨는데 얘도 실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세 개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 그리고 단 등호는 얘가 0, 얘가 0, 얘가 0일 때니까 단 등호는 A, 모, B, 느, C 이렇게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아이, 특별히 얘까지 잘 기억하시고 이게 절대 부등식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산술, 기하, 원래 조화도 있는데 조화는 우리가 잊어도 돼요. 이건 잊으세요. 자,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자, 원래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에 묶어서. 자, 이 이야기가 이 단원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술 평균은 뭐냐? 산술 평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안 하나? 시험 안 봐서? 시험 보고 나면 우리가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 평균이 바로 산술 평균이라고요. 우리가 일단 두 개만 가지고 할게요. 두 개만 가지고. 자, 우리가 A랑 B를 더했을 때 뭐로 할까? 이걸로 할까? 자, A랑 B를 더하면 몇 개를 더했으니까?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눠요. 2로 나눠.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이다. 산술 평균이다. 자, 그런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은 언제만 하느냐? 모두 양수일 때만 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모두 양수일 때만 우리가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을 한다.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부등식도 하나 있는데 걔는 양수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산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은 모두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산술은 그냥 다 더하고 그 개수만큼 나누면 되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 두 번째, 기하 평균은 뭐냐? 얘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곱해보는 거예요. 곱해보는 거. A랑 B를 곱해봐요. A, B를 곱했어요. 그럼 더한 거는 둘의 가운데를 찾기 위해서 2로 나눴다면 곱한 거는 뭘 하면 되느냐? 곱한 것은 여기다가 루트를 하는 거예요. 루트를 하면 돼요.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A인 가로가 A,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과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든다면 이 한 변의 길이를 얼마로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와 넓이가 똑같은 거. 이 넓이가 얼마니까? AB니까. 그럼 얘 한 변의 길이는 뭐면 돼요? 루트 AB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기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이면 이 직사각형과 넓이가 똑같을지 생각해서 우리가 루트 AB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조화 평균. 조화 평균은 지금 살짝만 들어보고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마요. 지금 살짝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조화 평균은 뭐냐면 이 산술 평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역수의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분의 1과 B분의 1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평균을. 이렇게 평균을 구했어요. 2로 나누어서. 이해되죠? 이게 이거냐? 아니에요. 역수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걸 다시 역수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역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역수하는 거. 그걸 조화 평균이라고 해요. 이게 평균 속도, 평균 속력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라서 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산술과 기하 평균만 알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조화 평균이다 라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 이건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 절대 부등식 얘기하다 말고 생뚱맞게 왜 산술 기하 평균을 얘기하느냐?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절대 부등식 관계냐? 어떤 관계냐? 이 2분의 A 플러스 B,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부등식이죠. A, B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물론 이게 양수일 때만 성립하지만 이게 바로 절대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증명. 증명해봐요. 증명은 어떻게 해요? 부등식의 증명은 빼보거나 제곱해서 빼보거나 나눠보거나. 그럼 얘는 제곱해서 빼볼게요. 루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 등식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이 식을 그대로 하지 말고 빼서 해야 돼요. 빼서. 처음부터 같다 또는 처음부터 얘가 크거나 같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론이니까. 그래서 빼볼게요. 자, 제곱해서 뺄 거예요.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해서 제곱해서 A, B를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뺐더니 통분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 맞죠? AB니까 통분하면 4AB.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분의 다 알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 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되는 거. 곱셈공식 변형.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됐어요? 4는 양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제곱해서 빼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크거나 같구나. 앞에 것이 크거나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등호 성립할 때. 단, 등호는 이거 언제 0이 되냐는 거예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죠? 자,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은 언제나 둘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할 때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등호 성립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방정식일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젠지가 중요한 거고 부등식은 그것보다만 크거나 또는 작거나 하면 되는데 부등식에서도 결국 그 경계가 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아주. 그렇다면 이제 이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복잡하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 쓰지 않고 어차피 이게 성립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양변의 2를 곱해가지고 산술 기하를 변형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산술 기하, 그러면 이거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술 기하를 변형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는 양수일 때 한다고, 양수일 때.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2를 여기다 놓지 않고 여기다 곱해버려서 저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산술 기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또 애들이 또 이제
다 까먹고 이거 다 까먹고. 아니 A 플러스 B가 왜 산술 평균이죠? 뭐 이런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게 이렇게 됐었지만 얘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얘를 가지고 산술 기하 평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다?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핵심 잘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는 합 여기는 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합 또는 곱을 알면 합을 알면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거고 곱을 알면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최대나 또는 최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을 할 때 곱을 구하시오. 뭐 곱의 최소값, 합을 할 때 곱의 최대값, 그다음에 곱을 할 때 합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 나오면 아 얘는 산술기하 쓰라는 거구나라는 거 아시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도 나오겠지만 곱을 알 때가 아닌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얘는 곱이 일정한 거 맞잖아요. 둘이 곱하면 1이니까. 그래서 a, b가 양수일 때 이거 무조건 양수일 때만 해야 돼요. 양수일 때 양수라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 구하시오.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2배 루트 a랑 a분의 1을 곱해서 슉슉 없어지니까 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최소값이 2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뭐 그러면 한 번 더. a 플러스 a분의 4 최소값 구하세요. 양수일 때. 그럼 얘도 2배 루트 a랑 a분의 4 곱해서 슉슉. 그러면 루트 4가 2니까 2 곱하기 2에서 4. 아 얘는 최소값이 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때 a값 구하세요. 그런다면 여기는 a랑 a분의 1이 같을 때니까 a제곱이 1이고 그럼 a는 풀마일이 아니라 1이라고요. 왜? 양수니까. 얘는 a랑 a분의 4가 같을 때고 그럼 a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a가 풀마이가 아니라 2. 왜?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등호 성립 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 이게 바로 산술기하. 조금 이따가 문제를 더 풀어볼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되니까 자 하나만 더 설명해 봅시다. 자 뭐가 나왔냐면 이제 마지막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산술기하만큼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유행이 좀 유행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산술기하만 엄청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산술기하와 첫 번째 초기의 다른 차이점을 비교하자면 산술기하는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차이라는 거 알고 시작해 봅시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사실은 코시 부등식이에요. 코시 부등식. 코시라는 사람이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코시 부등식인데 슈바르츠는 뭘 했느냐? 슈바르츠도 사람이에요. 코시랑 슈바르츠가 만든 부등식인데 슈바르츠는 이걸 가지고 2개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3개일 때도 4개일 때도 n개일 때도 이 식이 다 성립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어찌 보면 숟가락을 얹었다고 볼 수도 있고 더 위대한 증명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에서는 코시 부등식만 쓸 거예요. 이 코시 부등식. 이 2개짜리만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산술기하 평균 증명하고 우리가 썼던 것처럼 얘도 증명을 한번 해봐야죠.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 좌변에서 우변을 빼본다. 절대 이거를 이거다라고 먼저 놓지 말고 좌변에서 우변을 빼본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ax 플러스 by를 제곱한 걸 빼보는 거예요. 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전개.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여기서 이걸 빼요. 전개. 자,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자, 2배 다 곱하는 거예요. 2배 abxy라고 쓸게요. 다 곱한 거니까. 자, 그러면 a제곱 x제곱 없어지고 b제곱 y제곱 없어지고 여기 빼기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 2abxy가 있는데 여기 ay, bx가 보이잖아요. 나만 보이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얘를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뀌고 2배 ay, bx라고 써도 되죠. 어차피 a, b, x, y니까. 그리고 여기 b제곱 x제곱. 자, 이렇게 쓴다고 하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된 거예요. ay-bx의 전체 제곱. ay-bx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완전 제곱식,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그냥 기본 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도 0보다 이쪽이 앞에 쪽이 뒤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등호 성립 조건도 봐야죠. 단 등호는 언제 ay랑 bx가 같을 때. 이게 좀 안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 ay랑 bx가 같다? 좀 안 이뻐. 그래서 양변을 ab로 나눠준 거예요. 양변을 ab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어떤 책은 또 이걸 xy로 나눠서 x분의 a가 y분의 b랑 같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어쨌든 그래서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바로 코시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긴 하지만 그냥 코시 부등식이라고 해도 돼요. 코시 부등식.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보는 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고 빠르게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A, B가 모두 양수일 때 부등식 증명하여라. 부등식 증명하는 방법은 빼는 거, 제곱해서 빼는 거, 나누는 거 있었다고 했죠. 그냥 빼봅시다. 자, A-B, 루트가 있네요. 그냥 못 빼겠어요. 그러면 제곱해야죠. 제곱해서 여기서 빼는 거예요. 얘를 빼요. 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을 뺍시다. 이렇게 빼는 거. 뺐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보면 돼요. 여기는 그대로 A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배 루트 AB 이렇게. 그러면 A는 없어지고 B는 안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2 루트 AB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좀 이렇게 써봐. 2로 묶어주는데 얘는 지금 루트 AB이고 얘는 루트 B 곱하기 루트 B예요. 이해돼요? B니까 루트 B 곱하기 루트 B. 그럼 얘 또 하나 묶어요. 더. 루트 B로 묶으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됐죠? 그러면 여기 보면 A가 더 커. A가 더 크니까 여기 양수, B도 양수. 그러니까 얘가 양수. 그러면 얘가 더 크겠죠. 이렇게. 얘가 더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2번. AB가 실수일 때 절대값 나와도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제곱해서 빼야 돼. 제곱해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를 제곱하고 그다음 저기도 절대값 A 플러스 B를 제곱하고 제곱. 자, 우리가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 A를 제곱하면 그냥 A제곱이 돼요. 그냥 A제곱. 그러니까 여기도 A제곱, B제곱. 하지만 둘이 곱한 건 절대값이 사라지지 않죠. A, B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절대값이 없어지고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a제곱, 여기만 보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2ab니까 얘를 지금 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게 2 절대값 ab에서 2ab를 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둘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 ab가 양수일 때, ab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왜?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럼 ab가 양수면 얘는 그대로 나와. 2ab에서 2ab를 빼니까 0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a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양수의 음수예요.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가 더 크거나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얘네들이 양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세요. 보면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산술기에 바로 하면 되는데 얘는 뭐다? 2배 루트 BD분의 AC다. 이렇게 하고 얘도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는 2배 루트 어떻게 돼요? AC분의 BD다.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곱했으니까 곱하면 이거랑 이거 곱한 것은 4배 루트 하고 쭉 쓰면 BD분의 AC 여기 AC분의 BD 쭉쭉쭉쭉 없어져서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맞죠?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봐야 되는데 B분의 A랑 D분의 C가 같을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했고 여기는 A분의 B랑 C분의 D가 같을 때 성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곱하면 AD가 BC랑 같을 때 여기도 이렇게 곱했더니 AD랑 BC랑 같을 때 성립했어요. 등호가. 그럼 둘의 조건이 같으니까 이때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를 때는 우리 마음대로 둘을 곱해가지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게 가능해요. 이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좀 이따 뒤에 나올 부분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를 때는 한꺼번에 이걸 써서 같다고 만족할 수 없다. 같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2번도 똑같아요. 우리가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 B 플러스 C도 마찬가지 C 플러스 A도 마찬가지 등호 성립 조건 A랑 B랑 같을 때 B랑 C가 같을 때 C랑 A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곱했어요. 다 곱해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렇게 다 곱해요. 곱하면 여기는 8 루트 A, B, B, C, CA 각각이 제곱이 되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에 양수 얘네들이 다 없어지면서 8ABC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 A는 B, B는 C, C는 A 여기가 A, B, C가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지 함부로 곱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거는 뭐였어요, 우리? 아까 코시 부등식이라고 했죠. 코시 부등식. 코시 부등식은 아까 증명했으니까 우리 여기 그 아래에 있는 문제만 볼 거예요. 근데 코시 부등식은 거의 숫자를 대입하면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한다 생각하면 되고 힌트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힌트가 있어요.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x제곱 y제곱을 쓸 때 이게 지금 2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데 a랑 b는 뭐냐 라고 볼 때 여기 ax by인데 여기에 3x 1y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3이고 b가 1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a가 3이니까 3의 제곱, b가 1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시 부등식은 약간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다가 껴맞춰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2가 여기에는 제곱이 있죠. 3x 플러스 y의 제곱.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으면 a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2루트 5, a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루트 5부터 2루트 5까지. 이게 바로 우리 3x8 플러스 y의 범위라는 거죠. 됐죠? 됐어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주의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뭘 주의해야 된다? 등호 성립 조건. 산술 기하는 등호 성립 조건. 주의해야 돼요. 주의. 보세요. 자, 2x 플러스 3y 보자마자 2배 루트 2x 곱하기 3y.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 마찬가지. 얘도 x분의 8 곱하기 y분의 3. 오케이. 문제는 뭐냐면 둘을 곱했어요. 둘을 곱했어. 그럼 둘을 곱하면 2x 아까처럼 똑같이 한다면 아까 멘치로 자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y분의 3 하시고 여기는 4 곱하기 루트 다 곱하는 거야. 다 곱해. 여기 6xy 여기는 xy분의 24. 그럼 또 슉슉 없어지고 6하고 24 곱하면 144. 그러면 12의 제곱. 얘는 4 곱하기 12 해서 48이 나와요. 48. 얘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왜? 이게 아니라고.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 여기는 2x랑 3y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고 여기는 x분의 8이랑 y분의 3이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럼 이렇게 곱했더니 여기는 3x가 8y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가. 여기는 2x랑 3y가 같을 때 성립.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y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둘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안 된다는 소리죠.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전개해서 풀어야 돼. 전개. 얘를 전개해서 풀어야 돼. 얘를 전개해서 푼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전개해서 풀어야 돼요. 얘를 곱하면 16, 얘를 곱하면 9, 그 다음에 여기가 x분의 24y, y를 좀 위에다가 24y, 여기는 y분의 6x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만 가지고 산술기 하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 25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2배 루트 둘이 곱한다. x분의 24y y분의 6x 곱한단 말이에요. 곱하면 없어지고 아까처럼 144, 12. 그럼 2 곱하기 12 하면 여기는 24, 여기는 25. 더하니까 49. 48이 아니라 49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이게. 이렇게 푸셔야 돼. 절대로 이렇게 곱하면 안 된다. 아까는 됐어. 등호 성립 조건이 그때는 성립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얘네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x분의 24y랑 y분의 6x가 같을 때. 또 이렇게 곱하면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4 나오고 x제곱이 4y제곱일 때. 즉 x가 2y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 꼭 기억해야 돼요. 꼭이에요. 꼭. 자, 그럼 이제 2번. 1번. 자, 2번은 3x 플러스 2y가
10일 때, 자,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 최대값 구하세요. 꿀팁 가르쳐드려요, 꿀팁. 자, 꿀팁 뭐냐면, 우리가 산술기하를 할 때도 지금 매번 하고 있을 때 뭘 구하는 거냐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을 구해요.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그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아니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9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그때는 언제라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때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x 플러스 2y가 10이라는 게 나와 있으면,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해서 2배 루트 3x 곱하기 2y 할 수 있어요. 있어. 근데 이게 10이 나온 때는 언제라고요? 3x랑 2y가 같을 때. 2y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그럼 3x랑 2y가 얼마로 같겠어? 더해서 10인데.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5일 때라고. 5일 때. 그쵸? 그때 이 산술 기하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그러면 얘네들이 5니까 루트 5 더해서 2루트 5가 답이라고요. 2루트 5가. 이해돼요? 이게 꿀팁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풀면 또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그냥 풀지는 못하고 우리가 얘를 제곱해서 3x 플러스 2y 플러스 제곱하면 우리가 2배 루트 6xy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를 제곱한 거예요. 지금 제곱. 그러면 3x 플러스 2y는 우리 10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 2배 루트, 이거는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얘는 뭐예요?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10을 쓰고 이거보다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쓰면 헷갈리니까 여기다 바로 써요. 이게 10이고 얘가 10이고 얘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제곱했는데 이거 나왔고 얘는 2배, 둘이 곱한 건데 얘는 위에서 이게 산술기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아. 즉 이게 2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제곱한 게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걸 루트한 것은 당연히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 2루트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요거 바로 나와. 바로. 알겠죠? 자, 그 다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빨리 어 7번 자, 봅시다. 양수 나왔네요. 양수. 그 다음에 xy가 6일 때, 곱이 6일 때 합에 관련된 거. 4x제곱, 9y제곱. 최소값 구해라.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 2배 루트 4x제곱과 9y제곱을 곱해요. 제곱은 다 바깥으로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2배 2x 9y 제곱이니까 3y 즉 12xy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y가 6이니까 얘는 72 최소값이 72구나.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 4x 제곱과 9y 제곱이 같다. 양수니까 풀만 붙일 필요 없이 2x가 3y 같을 때 성립. 근데 여기 어딨어? 둘이 곱한 게 6이라고 했잖아요. 둘이 곱한 게 6. 그죠? 근데 둘이 곱한 게 6인데 얘네들이 같다. 그러면 y 대신에 3분의 2x를 집어넣으면 x 곱하기 3분의 2x가 6이다. 그러면 x제곱은 9. 그래서 x는 3, y는 2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72이고 그때 x값은 3, y는 2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전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2번. 얘도 양수 조건 나오면 산술기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 x 플러스 y가 사람이고 하나 써 있는데 추가로 요놈의 최소값과 이때 xy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를 통분을 해서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xy분의 x제곱 y제곱 x 플러스 y 통분해서 풀어도 되고, 통분해서 푼다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얘는 4, 얘는 산술기하를 하면 되죠. x 플러스 y는 2배 루트 xy, 이게 4.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게요. x 플러스 y가 4면 x, y가 모두 같을 때, 즉 얼마로 같을 때 2일 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입해버리면 나오긴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고 x제곱 y제곱도 똑같은 방식으로 x제곱 y제곱도 2배 xy, 루트 x제곱 y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xy분의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 이렇게 x 플러스 y가 4니까, 그래서 얘도 4니까 xy분의 16 빼기 20 마이너스 2xy, 이렇게. 그러면 얘는 xy분의 20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얘만 풀면 되지, 얘만. 우리 여기서 xy에 제곱하면 루트 있고 여기 2를 약분하면 2가 되고, 제곱하면 xy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역수, 그러면 xy분의 1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xy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20을 곱하면 xy분의 20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5 마이너스 2 하면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합시다.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에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인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요렇게 너무 직사각형 안 같은데? 다시. 자, 여기에 요렇게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가로 세로 A랑 B라고 한다면 이 지름이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에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피타고라스 B제곱이 4, 3, 12.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에요. 근데 이 넓이 중에 넓이가 최대인 거 구하래. 이 직사각형 넓이 중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인 거. 정사각형임을 증명하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AB, 지금 AB 구하는 거예요. AB의 넓이 최대. AB 최대가 될 때 언제니? 산술기야. 누가 보더라도 산술기야.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만 얘는 이 AB가 나온다. 얘가 12니까. 그러면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6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둘이 곱해서 6일 때인데 이게 지금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이 넓이는 6이 되겠죠. 정사각형. 둘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 드디어 마지막 문제. 오.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요렇게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와 6이다. 여기 4, 6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위에 P가 있다. 빗변 위에 P. 뭐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P가 이렇게 있어요. 빗변야인 두 변에 내린 수선의 발. 슉, 슉 내렸어요. 수직. 내렸을 때 수선의 길이를 각각 A, B라고 합시다. 여기 A, 여기 B.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이거 보면 물론 산술기하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코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Y제곱 AX, BY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오게끔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줘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전체 넓이와 부분의 합으로 생각하면 돼요. 넓이는 2분의 1에 6 곱하기 4인데 얘는 이 밑에 넓이는 2분의 1에 6 곱하기 A. 여기는 2분의 1에 4 곱하기 B. 맞죠? 그러면 쭉. 괜히 이렇게 나눠. 이 약분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12는 3A 플러스 2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나오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X와 Y 자리에 3A, 2B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밑에다 씁시다. 3A, 2B에 제곱을 하면 여기가 A제곱, B제곱 여기가 3제곱, 2제곱, A제곱, B제곱 이해돼요?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그래서 여기가 12의 제곱 144가 여기는 9 더하기 4 13 거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분의 144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때 A와 B의 값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13분의 144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명제가 오늘 마무리됐고 수고하셨습니다.